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6학년도 시험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아이고, 글쎄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느끼시는 체감 난이도는 좀 높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수업 자료가 없으셔서 뭐 제가 다 PPT로 준비를 해오긴 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출제가 됐었던 우리 시험 문제의 그 문항별 유형 분석표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사실 일치 추론형이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4개. 그리고 빈칸 추론 유형이 유독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출제본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빈칸 추론 유형 문제가 3번, 4번, 5번, 6번, 11번 그리고 21번, 23번 뭐 요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21, 22, 23, 24, 25, 이 23, 24, 25번과 관련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게임 이론처럼 생겨먹은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요 문제를 오롯이 게임 이론이다라고 이제 보기는 이제 쉽지는 않고요. 그 위험에 대한 그 선호 이것과 관련된 뭐 그런 전략 그리고 그 기대값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지문에 어떠한 소재의 글이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 유형을 그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중요하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 문제도 지문 안에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토대로 충분히 이제 정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이제 좀 높으셨을 겁니다. 뭐 그동안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의 그 유형별 구성과는 이제 조금 다르게, 그렇게 이제 좀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테지만, 그래도 제가 풀어본 바로는요, 어, 제가 유형별로 요런저런 이제 포인트들 말씀을 드렸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시면서 출제 장치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출제자가 요 유형은 이러한 의도로 출제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단서를 찾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래도 뭐 해결을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뭐 대부분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요 10번에 출제가 됐었던 논리 퀴즈 얘는 사실 뭐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다시 문제를 복기를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요 논리 퀴즈의 경우에는 논리 퀴즈의 조건들 있죠. 3가지 중에 참으로 확정되는 정보를 주는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그냥 풀지 말고 버려버려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논리 퀴즈 그리고 참거진 유형 문제 2개 중에 뭐 9번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버리시는 전략을 이제 취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문제는요. 일단 언어 파트 쪽의 문제 4개 그리고 논리 파트 쪽의 문제 4개 를 같이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 8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이 8문제에 대해서 이 유형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나 그런 출제 장치들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포인트들을 같이 좀 찾아보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25학년도 26학년도입니다. 왜 26학년도
아이 참 죄송해요 여러분. 26학년도 요 26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문제에서는 그 별의 에너지원과 관련해서 러셀 그리고 에딩턴의 그 논쟁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셀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에딩턴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두 인물의 각각의 견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죠. 일치추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발문 그리고 주어진 선택지의 그 문장 표현들을 보시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러셀이 이랬다, 에딩턴이 이랬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을 토대로 이 선택지를 토대로 이 지문에서는 러셀과 에딩턴의 견해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러셀의 견해, 에딩턴의 견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이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을 살펴보시면은요. 지문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에딩턴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러셀의 견해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에딩턴의 견해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에딩턴의 견해, 러셀의 견해 요 두 가지를 지문 독해 기준으로 보시면서 지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우선 정답이 되는 4번 선택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4번 선택지,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연쇄 반응과 시에노 사이클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에딩턴과 러셀의 논쟁은 쉽게 종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번 선택지와 관련을 해서는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연쇄 반응과 시에노 사이클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요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원인이 발생을 했다면 이 에딩턴과 러셀의 논쟁이 쉽게 종결되지 않았을 것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정오 판단해야 되는 내용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번 선택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 정보 간의 관계는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드린 대로 원인과 결과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 4번 선택지에 대한 정오 판단의 근거는 마지막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오 판단의 근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에딩턴과 러셀이 별의 에너지원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이제 각각의 견해를 피력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단에 요 후단 부분쯤을 보시면은요, 핵물리학자들이 이제 어떤 핵융합 과정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융합한 핵융합 과정을 시에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요 끝에서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요, 193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양성자들 사이의 연쇄 반응과 시에노 사이클을 거쳐서 별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라고 하면서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원인이다. 그래서 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번 선택지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이 4번 선택지에서 얘기하는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문의 내용이랑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을 때 지문에서는 이 양성자와 사이의 연쇄 반응과 시에노 사이클이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요것이 원인이 되어서 얘네들의 논쟁이 종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선택지는 이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과 역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예전에 모의고사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누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와 관련을 해서는 우리가 연역 논증적인 사고를 하면서 P와 살표 Q라고 하는 요 문장을 가지고 P가 원인이다, Q가 결과다라고 한다면 P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Q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연역 논증에서
어떤 명제와 관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사건들 사이에 발생한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문에서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에 개연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귀납론증적인 사고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하는 이 원인에 해당이 되는 내용과 결과에 해당이 되는 내용, 이것이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발생을 했어라고 하는 개연성을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을 했다면, 이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결과 역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추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1번 선택지도 좀 추가적으로 봅시다. 러셀은 핵융합만으로는 별빛으로부터 얻은 몇몇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지문과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 지문 독해 기준을 러셀의 견해 그리고 에딩턴의 견해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러셀이 이랬더라, 에딩턴이 이랬더라라고 하는 이 둘의 견해에 대한 내용도 지금 선택지에서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를 좀 빠르게 찾아 나가기 위해서도, 그리고 지문의 내용을 내가 확실하게 좀 잘 정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 지금 지문에 이 선택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 러셀, 에딩턴의 견해라고 하는 것,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지문 독해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선택지, 러셀이 요렇다고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1번 선택지를 정오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까 지문을 읽으면서 러셀이 이랬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요렇게 세모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요거를 가지고 러셀이 핵융합만으로는 별빛으로부터 얻은 몇몇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지금 러셀의 견해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셀이 핵융합만으로는 별빛으로부터 얻은 몇몇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쵸?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이 1번 선택지의 내용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쵸? 이렇게 정오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동안에 계속 이제 일치 추론형 문제들, 모의고사들을 가지고도,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도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1번 문제부터도 사실 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서 그렇게 뭐 크게 벗어난 것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빈칸 추론 유형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빈칸 추론 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도 이제 좀 놀라기는 했는데, 그런데 요 지금 제가 문제로 가지고 온 26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1번 문제, 요것 말고도 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몇 개요? 3번, 4번, 5번, 6번, 11번, 21번, 23번, 총 7개네요. 예, 이건 좀 너무하긴 했다. 빈칸 추론 유형 문제가 7개나 출제가 된 것은 좀 너무하기는 했는데, 뭐 놀랄 순 있지만 뭐 놀란 마음 부여잡고, 예, 빈칸 추론 유형은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못할 것은 없어요. 예, 못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 빈칸 추론 유형과 관련을 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요거였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지문을 독해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디너리 피플들이나 그냥 이렇게 독해를 바로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빈칸 주변을 내가 일단 먼저 살펴본다. 그래서 빈칸 주변에 이 빈칸에 들어갈 진술이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 그리고 이 빈칸에 들어갈 진술과 빈칸 주변에 있는 문장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면서 이 단서를 통해서 내가 지문을 어떻게 독해를 할 거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을 하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문을 독해를 하시는데, 지문을 독해를 할 때도 이제 우리가 다른 문제들처럼 지문을 읽을 때 속독을 막 열심히 해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빈칸 추론 유형 문제는
독해가 문제 해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50초 안에 55초 안에 내가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푼다 요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1분 30초 2분 정도 내가 느긋하게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일단 요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주변부터 볼게요. 빈칸 주변을 보면은 빈칸이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원인을 설명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빈칸이라는 생각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이 지문에서는 원인을 설명하는 일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진술은 바로 사람들이 하는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설명하는 일과 관련을 해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문에 언급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오해다라고 지금 요 지문에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문 독해 방향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인을 설명하는 일, 그 방식과 관련된 내용 내가 체크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부분 흔히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체크를 한다. 라고 그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빈칸이 제시가 되어 있는 요 첫 번째 문장,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의 다음 문장을 볼게요. 여기 다음 문장을 보시면 실제로라고 하면서 문장이 제시가 됩니다. 뭐 딱히 여기 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뭐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이 딱히 없어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이 빈칸이 제시가 되어 있는 문장과 빈칸 이하에 그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 간에는 순접의 그러한 관계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졸음운전을 했다, 안개가 짙었다, 고장이 났다 라고 하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와 관련해서 예시를 제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오해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구절절 주절주절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오 판단의 근거로 우리가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 문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세 번째 문단만 읽으세용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히나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요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은 특히나 내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봅시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설명하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일어났느냐? 졸음운전을 해서냐? 안개가 짙어서냐? 브레이크가 창피해. 죄송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이냐. 그래서 이것들 모두 동시에 올바른 원인일 수가 있고 A, B, C라고 하는 설명 문장들은 동시에 참여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A, B, C 세 개의 문장에서 때문에 라고 하면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문장은 설명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피설명항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인을 설명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세 번째 문단을 봅시다. 실제로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했고 안개가 너무 짙었고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고 그리고 그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다음의 사실이 모두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바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점에서는 현실과 같더라도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는 충분히 즉각적으로 행동했고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안개가 너무 짙지 않았더라면 마주오는 차량을 미리 피할 수 있었고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인, 이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해서 C라고 하는 그 원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A, B, C의 설명항들은 각각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나름대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어느 것이 피설명항을 더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필자가 콕 집어서 지목을 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요 오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고 오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A, B, C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피설명항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 또는 이게 피설명항을 더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랑 사람들이 하는 오해는 어떤 관계 있어요? 양립불가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떠올랐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이끌어내겠습니까? 이들 가운데에 피설명항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번 선택지 보세요. 주어진 피설명항에 대한 하나의 올바른 설명만 존재한다. 요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요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가 떠올랐어요. 빈칸수론 유형이면서 양립불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21년도 5급 공채 가책형 기준으로 19번 공리주의자들이 그런 유용성을 이제 유용성의 그런 뭐 정도를 가지고 뭐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뭐 평가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뭐 A1, A2, A3 뭐 행복의 양이 어떻고 고통의 양이 어떻고라고 하는 그 내용과 관련을 해가지고 관점 X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빈칸에 들어갈 진수를 찾아라라고 하는 그 문제 있죠. 저는 그 문제가 떠올랐거든요. 얘는 우리 기출문제는 요 문제보다는 훨씬 풀만합니다. 왜냐? 요 문제는 기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그러니까 독해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은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하다라고 이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얘는 뭐 우리가 기호화라고 하는 것에 의존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요 오해 그리고 이게 지금 필자의 견해야. 그래서 이거랑 동시에 참이될 수 없는 양립불가한 관계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독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빈칸에 들어갈 진수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시나 올해 시험도 뭐 당연히 이제 뭐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애지간히 쉽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문제들이 다 어렵다라고 이제 충분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른 시험들 뭐 5급 공채나 7급 공채 뭐 이러한 시험들의 뭐 기출 문제들을 이제 잘 내가 열심히 보고 달달달 외우고 잘 정리를 했다면 그런 문제들을 떠올리면서 충분히 좀 그래도 남들보다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견해평가형 문제 중에 하나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견해평가형 문제가 여러 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 문제가 조금 다른 문제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의 볼륨이 굉장히 깁니다. 지문도 엄청 길고요. 그리고 선택지의 문장들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외형적인 측면에서 좀 뭔가 이제 수험생분들을 좀 압도를 하는 그러한 아주 못생긴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다 못생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이쁘게 생기지는 않은 좀 못생긴 그런 문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견해평가형 아닙니까? 견해평가형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단 출제자의 의도, 주로 출제자가 이제 제시하는 의도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각 견해에 대한 설명.
이것을 지금 선택지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 견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가. 세 번째, 견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가. 그래서 일단은 요 세 가지 출제 의도를 여러분들께서 떠올려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각각의 선택지들 정오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은요. 선택지 끊어읽기를 하면서 해당 선택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지문에서 언급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나가시면서 그렇게 이제 선택지를 정오 판단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지에서 해당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지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선택지는 보통요 특이점이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한 문제는 틀린 선택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해당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더라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 이게 옳은 선택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번 선택지 정답인 3번 선택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복잡성 증거가 무작위 가설 창조 가설 진화 가설 가운데 가운데인데 죄송합니다. 가운데 창조 가설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한다는 주장에 갑과 을은 모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갑과 을은 모두라고 하는 표현을 친절하게 줬네요. 견해의 공통점 요거를 지금 출제자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복잡성 증거가 세 가지 가설 가운데 창조 가설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한다라고 보는지 을도 복잡성 증거가 무작위 가설, 창조 가설, 진화 가설 가운데 창조 가설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한다라고 보는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되겠죠. 지문을 보시면은요. 갑은요. 유기체의 복잡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복잡성 증거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창조가설, 무작위가설 그리고 진화가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창조가설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 복잡성 증거는요. 창조가설과 무작위가설 가운데 무엇을 더 뒷받침하느냐라고 해서 이 창조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그 증거가 참일 확률과 무작위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그 증거가 참일 확률을 비교를 하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 앞의 확률이 뒤의 확률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갑은요 창조 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그 증거가 참일 확률이랑 무작위 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그 증거가 참일 확률 요것을 비교를 했을 때 앞의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진화 가설은 무작위 가설의 한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진화 가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성 증거는 진화 가설보다 창조 가설을 더 강하게 뒷받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을은요. 진화 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복잡성 증거가 참일 확률은 창조 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그 증거가 참일 확률보다 작지만 진화 가설은 한낱 무작위 가설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일단 뭐 발생한 변이들 가운데 무엇이 도태되지 않고 존속하는지는 무작위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진화 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복잡성 증거가 참일 확률은 무작위 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그 증거가 참일 확률보다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 그리고 무작위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진화 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복잡성 증거가 참일 확률은 창조 가설이 가정된 상황에서 그 증거가 참일 확률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소비교 이렇게 줄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둘 다 갑도 을도 복잡성 증거가 창조 가설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한다라고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3번 선택지가 정답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번이랑 2번 선택지를 봅시다. 1번, 2번 선택지는요. 지문을 우리가
잘 읽으면서 얘네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지문 독해 기준 키워드를 잘 체크를 한다면 1번, 2번 선택지는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1번, 2번 선택지에서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사성 증거와 진화가설, 창조가설, 뭐 무작위가설, 이것들 중에 이 유사성 증거가 무엇을 더 강하게 뒷받침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갑은 복잡성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을은 역시 복잡성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유사성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여러분들께서 지문 독해 기준으로 잘 정리를 하셨다면, 갑은 유사성 증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사성 증거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것, 갑이 동의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언급 안 하니까 옳지 않아. 이렇게 처리를 바로 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요 문제 말고도 다른 견해평가형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도 선택지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지문에 언급이 되고 있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 나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은 뭐 물론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견해평가형의 경우에는 뭐 풀만한 문제는 뭐 없지는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올해에는 유독 이제 사례찾기 유형 문제들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문제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특히 이 문제가 사례찾기 유형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좀 다른 문제랑 비교를 했을 때는 쉽지 않으셨을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 말고 이제 다른 문제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선택지에다가 뭐 기억인지 A의 사례, 뭐 니은인지 B의 사례라고 해서 선택지에서 사례라고 하는 표현을 대놓고 줬거든요. 근데 요 문제는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이 사례찾기 유형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지문을 보시면은요, 발문부터 볼게요. 다음 글에 나오는 오류에 대한 적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는 어떤 오류와 관련을 해서 이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개념의 정의나 특징에 대한 내용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래요. 그것을 적용한다. 사례가 제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의 각각의 전담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례로구나.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사례찾기 유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찾기 유형은 어떻게 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 지문의 내용 전체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의 정의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정오 판단의 틀이 있어요. 이 정오 판단의 틀이 무엇인지를 내가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 키워드랑 선택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 사례에서 이제 내가 뽑아낸 키워드 이러한 것들을 비교를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 문제 살펴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최종 결과에 직전 원인이 그 결과를 직접 낳는데, 처음 원인과 직전 원인 사이에는 아주 많은 중간 원인이 있고요. 중간 원인 중에는 직전 원인에 가까운 원인이 있고 먼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먼 원인은 중요하지만 가까운 원인은 사건 발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오류를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와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이라고 하면서 내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가까운 원인의 중요성을 과장한 오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원인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오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선택지나 보기의 사례들은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인지 가까운 원인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오류인지를 우리가 정오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까운 원인이 무엇이냐. 요것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지금 보면은 중간 원인 중에 직전 원인에 가까운 것들이 이제 가까운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총이 살상에 사용이 될 때 총을 쏜 사람은 살상의 먼 원인이고 총 또는 총알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더 가까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은 총 또는 총알이라고 하는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고 총을 쏜 사람, 먼 원인을 훨씬 더 강조를 하는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원인 문단을 보시면 가까운 원인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오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누군가가 상속을 노리고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부유한 삼촌의 생명유지 장치를 꺼서 질병의 악화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삼촌이 사망을 했다, 질병이 악화되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가까운 원인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일단 첫 번째 질병의 악화, 그 다음에는 생명유지 장치를 껐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기암으로 투병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원인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서 점점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책임을 회피하려고 가까운 원인의 중요성을 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촌을 죽인 건 내가 생명유지 장치를 꺼서인데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 질병의 악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삼촌이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요 가까운 원인의 중요성을 과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보고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을 해보면은요. 기억,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가 자신의 책임을 축소를 하려고 피해자의 옷차림이 자신의 성욕을 자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가까운 원인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일이다.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이 범죄자가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원인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폭행을 저질렀다, 성폭력을 저질렀다 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의 뭐 충동이라던가 뭐 또는 뭐 성격이라던가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피해자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을 당한 그 원인에서는 상대적으로는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동보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가까운 원인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겁니까? 아니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니은, 사형수의 교수형을 집행한 교도관에게 살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 까닭은 그 죽음을 직접 야기한 원인이 교도관이 아니라 올가미이기 때문이다 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과 완벽하게 매칭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이 살상에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 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랑 이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 요거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키워드가 완벽하게 매칭이 됩니까? 매칭이 안 되죠. 그쵸? 지금 보시면 죽음을 직접 야기한 원인이 교도관이 아니라 올가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올가미라고 하는 것, 요것으로 인해서 교수형이 집행이 되었, 올가미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수형을 집행해서 사형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가까운 원인, 요것을 강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가 아니라 과장을 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디귿,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이 원자력 발전소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는 가까운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원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것의 원인은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를 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을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훨씬 더 먼 원인을 강조를 하죠. 이것은 가까운 원인을 무시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도 그렇고 다른 사례 찾기 유형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를 했었던 포인트 다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풀 수가 있었다. 예, 뭐 난이도가 어렵더라도 예, 충분히 풀 수는 있었다. 예, 이게 쉽게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것이 출제가 되어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한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온갖 것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부터는 논리 파트의 문제들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역 논증 유형, 이 연역 논증 유형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서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유형을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호화를 하고, 세 번째 참으로 확정되는 정보가 있느냐. 그래서 있으면 그걸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잡고, 없으면 양도논법 쓰고 등등등등을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시가 되어 있는 진술들 기호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 첫 번째, 산업 영향력 강화가 예측이 되는 분야는 수익이 증가를 한다. 두 번째, 석유 분야에서 산업 영향력 강화가 예측이 되지 않는다. AI 분야나 석유 분야는 산업 영향력 강화가 예측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언 명제로 쓰면 되겠죠. 다음에 네 번째, AI 분야의 수익이 증가를 한다면 재생에너지 분야와 반도체 분야는 이라고 했으니까 연원기호로 써야 돼요. 산업 영향력 강화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참으로 확정되는 정보 있어요? 있죠. 두 번째 진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진술부터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잡아가지고 쭉쭉쭉쭉 살펴나가면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정호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기억부터 살펴봅시다. 기억. AI 분야는 수익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참으로 확정된 정보가 여기 석유라고 써야지. 아이고, 석유. 참으로 확정된 정보가 두 번째 진술이 있으니까 두 번째 진술이랑 세 번째 진술 가지고 선언지 배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AI 분야는 산업 영향력 강화가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출하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진술이랑 같이 해서 AI 분야는 수익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되죠. 반드시 참이 됩니다. 니은. 재생에너지 분야는 수익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두 번째 진술, 세 번째 진술, 첫 번째 진술을 가지고 AI 분야는 수익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되고요. 요것이 참으로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진술의 전건이 만족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재생 에너지 분야는 산업 영향력 강화가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첫 번째 진술이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전건이 만족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분야는 수익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석유 분야는 수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not 석유 수익 증가. 자, 요걸 지금 화살표 오른쪽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도록, 또는 어떤 문장의 대우명제, 후건부정을 이용해서 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술들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 반드시 참. 요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참거진 유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참거진 유형과 관련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4학년도에 5급 공채 시험 문제에서 참거진 유형 문제를 출제를 해놓고 모순관계 있는 진술상을 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무척이나 이제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하면서 쌩 고생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한 적이 있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 문제가 그래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태풍이 5문 이상의 문장을 진술할 경우에 태풍의 진술 가운데 20%는 거짓말이고 나머지 80%는 참말이다. 오차 범위는 10%포인트를 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일 확률은 10%에서 30% 사이, 뭐 참말을 할 가능성은 70%에서 90% 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의 개수는 정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5개의 진술 가지고 10%, 70% 요렇게 하면은 진술의 개수가 0.5가 나와버려요. 0.5. 그렇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 여기서 얘기하는 오차 범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5개의 진술들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5개의 진술들 중에 20%가 거짓말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짓인 진술은 1개, 참인 진술은 4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주어진 진술들 기호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는 마약류 약물을 먹었거나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었다. 두 번째, 내가 어제 사람을 죽였다면 권총을 사용했다. 세 번째, 나는 권총을 사용한 적이 없다. 네 번째, 나는 어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마약류 약물을 먹었다. 다섯 번째, 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순관계 있는 진술상을 찾아보고 그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잡는다. 그게 없으면 일단 넘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호화를 해서 봤는데 모순관계 있는 진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넘어가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 마지막에 우리가 60분을 운영을 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20분, 30분, 10분. 요 10분 동안에 예비 마킹한 것을 마킹을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딱 2문제를 여러분들께서 푸세요. 그래서 여기서 8점을 가져오세요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문제는 요때 풀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풀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좀 귀찮을 뿐.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모순관계 있는 진술의 쌍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진술이 모두 한 번씩 거짓일 경우의 수를 우리가 살펴나가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진술이 거짓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진술이 거짓이 되면은 2, 3, 4, 5번 진술은 모두 다 참이 되죠. 그래서 3번 진술이랑 2번 진술의 대우 명제를 가지고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진술이 참이잖아요. 사람을 죽였대요. 그러면은 모순이 상황이 발생하죠.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죠. 두 번째 진술이 거짓인 경우를 살펴보면 두 번째 진술이 거짓이니까 나는 어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되고 다섯 번째 진술이 참이니까 다섯 번째 진술이랑 첫 번째 진술도 참이니까 요걸 가지고 선언지 배제를 해가지고 마약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되고 다섯 번째 진술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죠. 모순인 상황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세 번째 진술이 거짓인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세 번째 진술이 거짓이니까 나는 어제 권총을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진술이랑 첫 번째 진술을 가지고 선언지 배제를 이용해서 나는 마약류 어제 먹었다. 다섯 번째 진술 가지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먹지 않았다. 이렇게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네 번째 진술을 가지고 도출이 되죠. 모순인 상황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술이 거짓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네 번째 진술이 거짓이니까 not 사람 죽였다 또는 not 마약류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도출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의 대우 명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 도출이 되고, 다섯 번째 진술이 향정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하고 첫 번째 진술을 가지고 선언지 배제를 이용해서 마약류 도출이 되고, 그쵸? 그래서 마약류 사람 죽였다, 사람 죽이지 않았다, 세 번째 진술 권총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진술 향정신성 약물 먹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진술이 거짓인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다섯 번째 진술이 거짓이니까 태풍이는 향정신성 약물을 먹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진술이랑 두 번째 진술의 대우 명제를 가지고 사람 죽이지 않았다가 도출이 되는데, 네 번째 진술에서는 나는 사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니까 모순인 상황이 발생하죠. 더 이상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고 귀찮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4분 이내의 시간에는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정오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 태풍은 어제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억은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 태풍은 마약류 약물을 먹었다. 마약류 약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모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서 다 참으로 도출이 됐어요. 태풍은 권총을 사용한 적이 있다. 지금 보시면 권총을 사용한 적도 있지만 사용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도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니은이 반드시 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볼게요. 이 다음 문제도 참거진 유형입니다. 참거진 유형은 참인 진술이 몇 개냐, 거짓인 진술이 몇 개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에서 단서를 제시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요. 안나, 이안, 지우 가운데 두 명이 범인이고 나머지 한 명은 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각 두 문장을 진술을 했는데 범인이 아닌 사람은 참인 진술만 두 개를 해요. 그리고 한 진술이라도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은 범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거짓인 진술을 적어도 하나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요건 1이라고 씁시다. 눈에 바로 잘 보이게. 자, 제시가 되어 있는 진술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안나는 첫 번째 진술, 이안의 진술은 거짓이다. 두 개 다 거짓이다. 그리고 나는 어쩌녁에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안 첫 번째 진술, 지우는 범인이 아니다. 두 번째, 지우는 어쩌녁에 사무실에 없었다. 그리고 지우 첫 번째 진술, 나는 어쩌녁에 사무실에 있었다. 두 번째, 안나는 어쩌녁에 사무실에 있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진술의 쌍이 보이십니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면서 문제 해결의 시작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잡게 되느냐? 이안의 두 번째 진술이 참이면 지우의 첫 번째 진술은 거짓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안의 두 번째 진술이 거짓이고 지우의 첫 번째 진술이 참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라 나가면 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이안의 두 번째 진술이 참이고 지우의
첫 번째 진술이 거짓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우가 일단 거짓인 진술을 하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우는 범인으로 여기 이 상황에서는 결정이 나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 두 번째 진술이 참이니까 지우는 사무실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지우가 범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안에 첫 번째 진술, 지우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안도 거짓인 진술을 하나를 했기 때문에 이안이 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나는 첫 번째 진술에서 이안이 거짓인 진술을 2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진술 역시도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왜냐? 참인 진술이 하나가 존재하니까요. 그러면 이때 안나 역시 범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인은 2명이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모순이 발생한다.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두 번째 진술이 거짓이고, 그리고 지우의 첫 번째 진술이 참이다. 요 상황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우의 첫 번째 진술이 참이 되니까 요것에 의해서 지우의 첫 번째 진술에 의해서 지우는 사무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고, 이 안에 두 번째 진술이 거짓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안은 범인이 된다. 그리고 지우는 사무실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경우의 수를 또 따져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안의 진술이나 뭐 지우의 진술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눠도 상관없는데 저는 지우의 진술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눠볼게요. 지금 지우가 일단 첫 번째 진술이 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우의 두 번째 진술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경우의 수로 우리가 살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우의 두 번째 진술이 참인 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우의 두 번째 진술이 참이니까 안나는 사무실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우는 첫 번째 진술, 두 번째 진술이 모두 다 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우는 범인이 아니게 되었어요. 지우가 범인이 아니고 이안이 범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안나가 범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안나의 진술 2개 중에 하나는 거짓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나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안나의 두 번째 진술은 참, 그래서 안나의 첫 번째 진술은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모순이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도 자 보이시죠? 지우의 두 번째 진술이 거짓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지우의 두 번째 진술이 거짓이 되면 이때는 지우는 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안이 아까 범인이었고 지우도 범인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안나는 범인이 되면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의 두 번째 진술이 거짓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나는 사무실에 있지 않게 되는데, 안나가 범인이 아니라면 안나의 첫 번째 진술이랑 두 번째 진술 모두 다 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나의 두 번째 진술을 가지고 안나가 사무실에 어쩌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되는데 모순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얻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딱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보기를 정호 판단을 해보면요. 기억, 안나가 범인임을 알 수 있다. 안나 범인이에요. 니은, 이안이 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안 범인이에요. 디귿, 지우가 범인임을 알 수 있다. 지우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이제 지우고 기억과 니은만 참이다 라고 이렇게 옳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참거진 유형 문제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버린다면
이 문제를 버리는 것이 그나마 나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손을 대셨다면 한 4분에서 5분 사이의 시간 정도에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는 있었어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화약화형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강화약화형이 올해는 한 문제가 딱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약화형과 관련을 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특히 25학년도 시험에서는 귀납 논증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진술이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다라고 해서 귀납 논증적인 사고를 하면서 강화 약화형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귀납 논증에서는 미래 원인 발견법, 특히 일치, 차이, 병용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모가 원인이면 별이 결과다라고 하는 요것이 주어졌다면 요걸 가지고 세모가 발생하지 않으면 별 역시 결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이 지문에서 언급이 된다면 요렇게 언급이 되는 선택지 강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약화하는 선택지와 관련을 해서 첫 번째 세모가 발생했는데 별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약화한다. 두 번째, 세모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별이 발생했다. 요것도 약화한다. 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지금 이 해당 요 문제에서는 특히 요거를 가지고 강화 약화형 이제 좀 잘 살펴나가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 뭐 올해 시험에서는 이제 등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변화의 그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그 방향성 요것도 약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뭐 이 문제에서는 이제 물어본 것은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강화 약화형 이제 문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개미가 먹이를 찾아서 집을 나선 뒤에 나중에 집으로 잘 되돌아가는데 연고를 가지고 갑이 두 개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냄새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빛 가설이에요. 자, 냄새 가설에 따르면 개미들이 집으로 되돌아갈 때 예전길에 남겨진 냄새, 이 냄새를 참고를 해서 길을 잘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냄새를 참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빛가설에서는 개미들이 집으로 되돌아갈 때 예전길에 남겨진 온기나 빛을 참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길에 남겨진 온기나 빛을 참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갑은 두 가설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검사를 하려고 실험 A와 B를 진행을 했습니다. A, 개미집으로 가는 두 개의 길을 골판지로 만들고 두 길 가운데 하나만을 이용하도록 냄새들을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이용하던 길의 골판지를 새 것으로 바꿔서 냄새를 모두 없앴습니다. 얘는 뭘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냄새 가설. 냄새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B. 개미집으로 가는 두 개의 길을 골판지로 만들었고 한 길에는 불을 켜뒀고 다른 한 길에는 불을 켜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진 길만을 이용하도록 개미들을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미들이 이용하던 길에 불을 끄고 이용하지 않던 길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이것은 온기나 빛을 참조를 해서 이제 길을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빛 가설을 검증을 하는 실험이 되겠죠. 자, 그러면 냄새 가설을 만약에 이 실험이 검증을 제대로 한다. 그래서 A, 냄새 가설을 뒷받침을 한다라고 한다면 냄새를 없앴어요. 냄새를 없애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개미들이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해야 되는 거겠지. 그리고 빛 가설을 검증을 제대로 한다. 뒷받침을 한다라고 한다면 B 실험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이용하던 길에는 불을 끄고 이용하지 않던 길에 불을 켜두었다. 그러면은 이용하던 길은 불이 꺼졌으니까 온기나 빛이 남겨진 게 없어. 그래서 빛이 남겨진 게 없으니까 길을 예전에 이용하던 길은
이제 따라가지 않고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빛가설을 뒷받침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억. 실험 A의 개미들 가운데 냄새를 맡을 수 없도록 처리된 개미들만이 원래의 길을 이용하여 집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한다면 냄새 가설이 강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개미들 가운데 냄새를 맡을 수 없도록 처리를 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는 냄새를 참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못 찾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네가 원래의 길을 이용해서 집으로 되돌아갔다.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데 결과가 발생했어요. 강화예요? 약화죠. 이거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실험 B에서 불이 켜진 길의 온도가 그렇지 않은 길의 온도보다 더 높았지만 개미들이 모두 불이 꺼진 길만을 이용했다면 빛 가설은 약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불이 켜진 길의 온도가 그렇지 않은 길의 온도보다 더 높았다. 그러면은 개미들은 불이 켜진 길의 온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이 개미들이 모두 다 불이 꺼진 길만을 이용했더라라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내가 이용하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온도를 참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참고하지 않았다.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데 결과 원래의 길만 잘 찾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당연히 약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옳다.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 실험 A의 개미들은 원래의 길을 이용하였지만 실험 B의 개미들은 다른 길을 이용했다면 냄새 가설은 약화되고 빛 가설은 강화된다. 자, 실험 A의 개미들이 원래의 길을 이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냄새를 못 맡아요. 원래 냄새를 못 맡는데 길을 잘 찾아가더라. 그러니까 원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결과는 나타나더라 라고 해서 냄새 가설은 약화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실험 B의 개미들이 다른 길을 이용을 했다. 얘네들이 이용하던 길은 불을 끄고 이용하지 않던 길에 불을 켜두었다. 그러면은 온기나 빛을 참조를 해서 길을 찾아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 가설은 어떻게 됩니까? 강화가 되죠. 원인이 존재하는 곳을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빛 가설은 강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역시 옳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얘기했었던 내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그 주요 문제와 관련을 해서 이렇게 제가 8문제 정도를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문장 수정 유형도 그렇고 뭐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지 않은 뭐 사례 찾기 유형이나 견해 평가형이나 또는 빈칸 추론 유형, 뭐 일치 추론형 등등등등 사례 찾기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제 뭐 좀 난이도는 있습니다. 뭐 난이도가 있는 출제 장치가 이제 사용이 안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인 난이도 자체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최상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시험의 커트라인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바로 이제 합격자 발표가 11일에 나온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오늘 공지를 봤으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많은 분들께서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언어 논리는 60점대를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이 난이도면 72점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건 객관적인 난이도만을 고려를 한 것이고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고려를 한 그러한 이제 난이도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어려웠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하면서 너무 속상해 하시거나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분명 체감 난이도랑 객관적인 난이도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주요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온 문제들은 모두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조만간 이제 전체 그 총평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이제 간략하게 제가 글을 써서 여러분들을 이제 또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총평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내일까지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쉬시면서 예 그러면서 좀 재충전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시고 그러면서 좀 컨디션을 좀 회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